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국의 반격 소식 먼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신년부터 말을 했는데요. 영국의 리스크 관련 싱크탱크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트럼프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리스크는요. 단순히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고 중국의 반격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이 제대로 제도나 이런 걸 갖춰놓지 못해서 미국이 밀어붙이는 대로 그대로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중국도 제도적으로 잘 갖춰놨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의 역량이 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AI나 이런 데 보고 있듯이 중국이 미국이 목 조은다고 그냥 마냥 목이 졸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도 많은 특허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특허나 기술을 쓰지 않고 우리가 또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우리가 어떻게 반격하겠다 하는 종합판적인 시행 규칙을 내놨습니다. 오늘 그 소식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칙 발표, 외국제재 맞대응 공식화라고 했습니다.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격하겠다,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거 소련과의 냉전은 서로 완전히 갈라진 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아예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서 살았다면 미중은 이미 밀접하게 연관이 된 상태에서 서로의 가장 약한 점을 찌르면서 패권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사실 냉전보다도 훨씬 위험한 거죠. 냉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건 서로 엮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다릅니다. 서로 엮여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어디서 어떤 불꽃이 튀어서 지금 전국에 퍼지는 산불처럼 어떻게 불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요, 24일에요. 반외국 제재법의 세부 시행 규칙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서명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도 이거를 바로 즉시 시행할 만큼 시급한 걸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반외국 제재법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집행 기준과 범위, 조치 수단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체화했냐 보면요. 제재 대상의 자산 범위가 구체화됐습니다. 법령은 기타의 유형재산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금,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지분, 미수금 등도 동결 압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하는 거 그대로 한 겁니다. 미국도 상대방을 제재할 때요.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지적재산권도 더 이상 그로 인한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한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는 건데요. 중국도 그와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달러입니다. 미국은 달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은 위안화가 국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입장이나 중국과 사업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좀 다르겠죠.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업 메카인데 그리고 전 세계의 물품이 중국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이런 부분을 막아 들어간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 가능한 활동의 범위에는요. 단순히 기업이나 기술 이런 게 아니고요. 교육, 법률, 문화, 관광, 보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를 가지고도 거기 스포츠 경기에 나타나는 어떤 반중 움직임 이런 걸 가지고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응 조치 결정의 절차와 발표 방식이 명시됐는데요. 국무원 소속 관련 부서가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무부는 상무부, 외교부면 외교부 이렇게 각각의 부처에서 제재를 하고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미국과 유사합니다. 미국도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국무부 각각 자신들의 제재 리스트를 발표하거든요. 이것처럼 중국도 똑같이 갖춰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재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권한도 명시됐다는데요. 중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 제한, 데이터 개인정보 송수신 제한, 중국 내 거주 체류 자격 제한,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없겠지만 이 수출입 제한을 한다면요. 중국과의 거래가 끊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기업 입장이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단가가 낮은 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끊기게 되면
사실상 어떤 소싱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기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 여러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제조업 메카가 되는 거는요. 중국만큼 빨리 싸고 잘 만들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사실 제조업체들이나 어떤 글로벌 거래를 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는요. 상당한 제한 요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은요. 향후 중국 내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기술 충돌이 제도화됐고요. 그 장기 대결 구도로 진입 중이란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서로 제도를 갖춰놓고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라는 걸 공식화하고 제도적으로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중국이 어떤 스텝을 내딛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적국인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면 추가 관세 25%를 때리겠다는 건데요.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있죠. 그 쉐브론, 미국의 굴지의 에너지 기업, 석유 개발 기업이죠. 쉐브론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할 수 있는 허가를 열어줄 거를 지금 백악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수입하면 25%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한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돈줄을 말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는 일단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나라들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거든요. 참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런 거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 수출입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산 사지 마라 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 2023년 기준 베네수엘라 석유의 68%를 수입한 것이 중국이고요. 이 외에 스페인,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여러 나라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여전히 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올 1월 기준으로요. 베네수엘라에서 86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불법적이고 절박한 경제적 침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졌는데 그것도 지탱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 놓고 미국 재무부는요. 미국 에너지회사 쉐브론에 대한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면허를 5월 2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부터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어제 석유 사업 면허를 자기들 나라의 쉐브론에 대해서는 5월 27일까지 연장해 준 거예요. 미국이 자신들의 석유 파이프라인은 확보해놓고 다른 나라를 막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연장 조치도 언젠가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막아놓고 미국만 열고 있기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막아놓고 이제 미국도 막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베네수엘라 자체에 대한 직접 제재 보복성 2차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적대적이고 마약 밀매 및 깽단과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건데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물론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 수많은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이 제재만으로 베네수엘라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일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국도 아마 굉장히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은요. 독일이 표류하던 러시아의 유령 함대 소속 유조선을 전격적으로 몰수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몰수까지 하는 건 유럽이 얼마나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큰지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파나마 선적을 보유한 유조선 이벤틴호를 몰수했다고 슈피겔지가 최근에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조선은 이른바 유령함대 소속입니다. 이 유령함대가 뭐냐? 노후 유조선으로 구성돼 있고 보험도 들지 못하고 전 세계를 그냥 말하자면 무대포로 움직이는 선박들입니다. 이 석유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근데 이 유령 선단의 규모가 600척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중에 한 300척은 이미 제재당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령 함대는 러시아의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유령 함대의 배를 몰수함으로써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배는요, 1월 중순부터 독일 루이겐 북부 해상에서 조난 상태로 정박 중이었다고 합니다. 선박 노후화로 기동 유출 위험이 있어서 독일 해양경비대와 연방경찰이 지속 감시해왔는데요. EU가 이벤티노를 러시아의 유령함대 소속 선박으로 공식 지정하니까 독일은 이례적으로 해당 선박과 항우를 몰수해서 국유자산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적대국이라고 해도 그 상대국의 자산을 몰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의 동결대금 자금 약 3천억 달러를 몰수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몰수한다는 건 그냥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법적 요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러시아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수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몰수를 했다는 건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몰수된 선박에는요, 원유 약 10만 톤, 1억 리터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4천만 유로, 약 63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독일이. 독일 당국은요, 통지서를 통해서 선박과 원유 모두를 독일 국유재산으로 몰수했다고 밝히면서요. 그리고 이벤티노는 향후 독일 국적 선박으로 재등록해서 이제 운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이런 대응이요, EU 내에서 강경 대응으로 확산될 경우에는요, 러시아의 원유 수출 전략 전반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발트해를 통한 우회 수출 경로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발트해 국가들이 러시아의 유령 선박이 있으면 중간에 검문하는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또 엄청난 또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미 독일이 이렇게 한 선박, 물론 고장나서 표류하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몰수했다는 건 이런 EU 자체의 유령 함대에 대한 압박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